사형대 앞에서 영국 역사상 가장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한 남자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원통함은 전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심지어 세계 음악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비틀즈의 멤버인 존 레논까지 그 남자의 편을 들었는데, 영국의 사형제까지 폐지시킨 이 사건에는 30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을 때 가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교회로 드라이브 가길 좋아하던 여자와 남자는 해가 저물어가는 한적한 옥수수밭 근처 샛길에 차를 세우고 대화를 나눴죠. 주변엔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고 들리는 건 벌레가 우는 소리와 바람에 옥수수잎이 스치는 소리뿐이어서 차분히 이야기하기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두 사람은 일에 대한 불만과 정보를 나누기도 했고 다른 직장 동료에 대한 소문을 꺼내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는데, 대화의 내용은 어느덧 남자의 두 아들들에 대한 것으로 넘어갔죠. 오랫동안 별거 중이던 남자는 종종 여자에게 자신이 아내와 이혼을 하면 결혼을 하자는 약속을 해왔는데, 그날도 남자는 곧 함께 살 미래를 이야기하며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약 30분 동안 자신들만의 세계로 빠져있던 두 사람은 불현듯 조용히 나타난 한 불청객의 방문을 눈치챘습니다. 해가 지고 있어 창밖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여자는 옥수수밭 옆에 차를 댄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농부일 거라 생각했는데, 반쯤 열린 창문 사이로 들어온 건 남자의 미간을 겨누고 있는 위협적인 총구였죠. 난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니까 허튼 짓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당장이라도 방아쇠를 당길 것 같은 괴한은 패든 말과는 다르게 이질적일 정도로 말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깔끔한 흰색 셔츠에 위에 걸친 수트, 거기에 흐트러짐 하나 없는 넥타이까지. 그가 손에 쥔 총을 제외하고 이상한 점이 있었다면 괴한이 얼굴에 복면을 쓰고 있었다는 거였죠. 난 지금 4개월 동안 도주 중인데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렇게 차 안으로 밀고 들어온 괴한은 남자에게 운전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서늘한 목소리에 남자는 잡고 있던 여자의 손을 한번 꼭 잡더니 이내 땀으로 흥건한 손을 움직여 시동을 걸었고 차를 출발시켰죠. 괴한의 지시대로 차를 운전하면서 여자와 남자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살기 위해 발버둥쳤습니다. 돈을 원한다면 당장 전 재산을 가지고 오겠다고 침착하게 회유해보기도 했고, 집에 기다리는 가족이 있고 아직 못해본 게 많다며 애걸하기도 했죠.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며 마치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묵묵히 있는 괴한이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설득해보려 했습니다. 두 사람의 애절하고 간절한 부탁 끝에 차가 도착한 곳은 근처에 있던 편의점. 당장 두 사람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 괴한은 배가 고프니 요기할 것을 사오라 명령했습니다. 괴한이 다시 한번 총구를 까다겼기에 차에서 내린 남자는 음식을 사올 수밖에 없었고, 차 안에 괴한과 함께 남은 여자가 걱정돼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죠. 다시 출발한 차 안엔 불안한 숨소리와 함께 괴한이 음식을 씹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고, 괴한은 다시 정처 없는 드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이 숨막히는 차 안에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두 사람은 침도 함부로 못 삼키는 상황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려고 미친듯이 머리를 굴렸지만, 무슨 생각인지 괴한은 마치 택시를 탄 손님처럼 느긋해 보였는데, 그는 차에 기름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남자에게 근처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넣으라는 말까지 했죠. 장장 4시간 동안 계속된 고요한 인질극. 차라리 이 끔찍한 드라이브가 끝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과 무엇이든 좋으니 이 숨막히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교차하고 있을 때 불현듯 괴한은 차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괴한은 갑자기 잠을 자야겠다며 두 사람의 손과 발을 묶으려 했죠. 남자는 그 순간 이대로 묶인다면 계속 인질로 잡혀 꼼짝도 못하고 죽겠다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저항을 했는데, 괴한은 처음이자 마지막 저항을 한 남자에게 망설임도 없이 총알을 박아넣었고, 이번엔 그 충격적인 장면을 코앞에서 보게 된 여자에게 다가갔죠. 남자를 쏠 때는 아무 거리낌 없던 괴한은 이내 여자의 앞에서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부들부들 떨고 있는 여자를 제압하고 그녀를 강간했죠. 여자는 자신의 영혼이 파괴되는 동안 무감각하게 내려다보는 복면 너머의 눈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소름 끼치는 눈동자를 말이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이 흐른 뒤 괴한은 마치 일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여자에게도 총알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하룻밤 동안 연인을 가지고 논 괴한은 그 자리를 떠났고, 차 안에 너부러진 여자와 남자는 천천히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괴한이 죽었다 확신한 여자의 의식이 아직 꺼지지 않았죠.
여자는 마치 끔찍한 악몽과도 같았던 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불행히도 그날의 일은 여자의 두 다리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지긋지긋한 족쇄를 채웠고 그녀를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뒤바꿨습니다. 습한 여름이 끝나갈 때쯤 저희는 런던의 A6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남녀가 총에 맞았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36세의 마이클 렉스턴과 22세의 발레리 스토리. 두 사람은 랭글리 지역의 도로교통연구소를 다니던 직장 동료였던 걸로 확인됐죠. 마이클은 현장에서 총을 맞아 즉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발레리는 병원으로 수송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끝마친 발레리는 총알이 척수를 건드리는 바람에 평생 하반신 마비로 살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녀에게선 폭행 흔적이 발견됐는데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발레리는 저희에게 범인이 복면을 쓰고 있어서 그의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딱 두 가지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눈이요. 눈하고 목소리는 기억이 나요. 저희는 일단 사건 현장을 조사했는데 이틀 정도 지났을 때 런던 36A 시내버스 안에서 버려진 총이 나왔다는 제보를 받게 됐죠. 그 총은 389경 리볼버로 타는 조사 결과 범행 도구임이 확인이 됐지만 발견 시간이 늦어서인지 아니면 범인이 자신의 흔적을 지운 건지 지문 하나 나오지 않고 모두 닫혀있는 상태였는데 버려진 장소가 버스이기에 저희는 해당 버스 노선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렇게 목격자를 찾고 있을 때 함정님, 한 호텔에서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런던에 위치한 호텔 알렉산드라 코트의 지배인으로부터 의심스러운 투숙객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그 투숙객의 이름은 프레드릭 듀런트였고 사건 전날 그 호텔에 묵었다고 했죠. 저희는 프레드릭을 찾아 사건 당일에 무엇을 했고 어디 있었는지 물었지만 그는 사건 당일엔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다른 호텔에 투숙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각 그의 행적을 밝혀줄 증인이 있는 상황. 어쩔 수 없이 그를 풀어줘야만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호텔 비엔나라는 곳의 지배인이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바로 한 객실에서 탄창 2개가 발견이 됐는데 그 탄창이 범행 무기와 같은 389경 리볼버용이라는 거였죠. 저희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호텔 비엔나는 저희가 조사했던 프레데릭 듀런트가 사건 당일에 묵었던 호텔이었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프레데릭의 이름은 프레데릭 듀런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피터 루이스 알폰으로 호텔에 묵었을 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명을 썼던 거죠. 피터가 탄창이 발견된 객실에서 묵었던 건 아니었지만 호텔에 묵으면서 가명까지 쓴 그가 행여 자신이 묵었던 호텔의 빈 객실에 탄창을 유기했을 수 있다 생각했기에 저희는 여러모로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피터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에 범인을 식별할 물증이 없었던 거죠. DNA에서 범인의 혈액형이 O형이라는 결과는 있었지만 약 40%의 영국인들이 O형이었기에 재판에서 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했죠. 범인을 식별할 수 있는 건 결국 발레리의 증언뿐이었습니다. 발레리는 복면 너머에서 보였던 범인의 눈과 그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고 저희는 그런 발레리의 기억력에 모든 걸 걸어야만 했죠. 발레리는 범인이 조용히 좀 해줄래? 나 생각 중이잖아 라고 말하는 걸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했고 저희는 피의자 식별 확인 절차에서 피터를 포함한 5명의 남자들을 줄을 세워놓고 범인의 대사를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긴 범인이 없어요. 범인의 목소리는 이거랑 다르다고요. 발레리는 피터가 범인이 아니라고 단정했고 심지어 피터의 눈 또한 범인의 눈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종종 트라우마로 범행 당시의 기억이 왜곡되는 피해자들이 있었지만 발레리의 반응이 꽤나 단호했기에 저희는 일단 피터를 용의자 선상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러던 와중 저희는 다시 한번 호텔 측으로부터 결정적인 제보를 들을 수 있었는데 바로 탄창이 나온 객실의 투숙객을 찾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피터와 마찬가지로 그 또한 가명을 썼는데 다행히 이름 전체가 아닌 성만 바꿔서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리볼버 탄창이 발견된 객실에서 묵었던 투숙객의 이름은 제임스 라이언이었고 당시 그를 안내했던 호텔의 지배인은 그가 흉기가 발견됐던 버스인 36A를 타는 정류장을 물어봤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임스는 경범죄였지만 차량 절도 등의 이력이 있는 전과 사범이었고 저희는 곧바로 런던 근교에 블랙풀이 있던 그를 체포해 또다시 피해자 식별 확인 절차를 진행했죠. 그리고 제임스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본 발레리는 그가 범인이라 확신했습니다. 범행 당일 자신을 공격한 범인의 눈빛과 범인의 것이 동일하다 말했고 자신을 협박했던 목소리와 제임스의 목소리가 똑같다고 증언했죠. 유일하게 살아남은 피해자인 발레리의 확신으로 곧바로 제임스의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무모한 모험일 수 있었죠. 뚜렷한 물증은 없고 평생 절도와 차량 털이 정도의 전과만 있던 제임스의 범행 동기 또한 불분명했으니 말입니다.
물론 제임스가 마이클의 차를 노리고 저지른 범행에서 추가적으로 강간과 살인까지 했을 수 있었지만 그렇다기엔 마이클의 차는 위험 감수를 할 정도로 좋은 차가 아닌 저렴한 소형차였고 범행 후 마이클과 발레리의 소지품이나 지갑을 가져가지도 않았으니 첫 번째 범행 동기가 절도라고 하기에도 부자연스러웠죠. 뭐 아니면 도나 다름없는 재판이었지만 아직 병원에서 치료 중이었던 발레리는 휠체어를 탄 채 재판장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자신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이고 자신만이 범인에게 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한치의 위증이나 번복 없이 그날 있었던 끔찍한 기억을 상세히 진술했죠. 재판에선 발레리 이외에 제임스가 피해자인 마이클의 차량을 운전하는 걸 목격한 목격자 2명의 증언도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피구석에 앉은 제임스의 불안정한 진술이 발레리의 증언의 신빙성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제임스는 사건 당일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했고 심지어 당일 자신의 동선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고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등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알리바이에 대해 말하는 과정에서 위증까지 저질렀는데 그의 변호인은 제임스의 미숙한 운전 실력을 강조해 그가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지 못했을 것이라 변호했지만 끝내 법원은 제임스의 입장보다 발레리의 증언에 더 귀를 기울여줬죠. 제임스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항소까지 갔음에도 판결은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판결 후 6주 뒤에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긴 뒤 생을 마감했는데 그의 마지막 말은 바로 내가 죽더라도 제 누명을 꼭 벗겨주세요. 그런데 그의 유언에 무슨 힘이 깃든 걸까요? 제임스의 사형 이후에도 사람들은 제임스가 유죄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고 영국은 발레리의 증언만으로 제임스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죠. 심지어 유명 인사들까지 나서서 제임스의 무고한 죽음에 유감을 표했고 그중 비틀즈의 멤버인 존 레논은 아내인 오노 요코와 함께 제임스의 유족을 만나 위로금을 전달하는 등 제임스의 무고함을 믿는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임스의 유족은 유명한 변호인단을 고용했고 그들을 중심으로 법률가와 학자들, 유명 정치인들, 그리고 인권운동가들까지 가세해 사건의 이름을 딴 A6 변호위원회가 출범하게 됐죠. A6 변호위원회는 제임스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그들은 제임스가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는 걸 봤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걸 입증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을 세분화해 시야와 이동 경로 그리고 제임스의 운전 습관 등을 종합해 이 증언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증명해낸 거죠. 목격자 2명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A6 변호위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도 기하학적으로 늘기 시작했는데 제임스가 무죄라는 것에 힘을 실어준 사람은 또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발레리였죠. 저는 김영사로부터 제임스의 사형 후 발레리가 한 언론사를 통해 인터뷰한 내용을 듣게 됐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제임스와 저는 사실 연인 관계였어요. 직장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사건 당일도 데이트 중이었죠. 그런데 제임스는 당시 유부남이었고 자식도 둘이나 있는 사람이었죠. 발레리의 말대로라면 둘은 그냥 연인 관계가 아닌 내연 관계라는 건데 이런 발레리의 고백은 세간의 주목을 끌게 됐고 들끓던 영국 여론에 기름을 부어 자극적인 의혹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마이클이 이혼하지 않자 발레리가 앙심을 품고 그를 해친 거라고 말하며 발레리를 교활한 악녀로 몰아가기도 했고 발레리가 복수심에 일부러 진범을 말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수많은 의혹들 중 A6 변호위원회가 집중한 건 바로 첫 번째 용의자였던 피터 루이스 알폰이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 피터의 은행 계좌로 7,000파운드 정도의 돈이 입금됐으며 이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했죠. 피터는 이전부터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긴 거액의 출처가 바로 마이클의 아내인 제닛 그렉스턴이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피터에게 청부살인을 맡긴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 사이에서 의혹들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럴 수 있다, 그럴 거라는 설득력을 갖게 됐는데 제임스 헬렌티 사건은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가 폐지되는데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재심위원회에서는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죠. 제임스의 무죄를 위해 싸워온 A6 변호위원회와 유족들 그리고 그를 지지하던 모든 사람들은 죽어버린 제임스의 명예를 다시 찾을 수 있고 그를 위한 정의를 찾을 수 있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사건의 진범이 제임스 헬렌티가 맞다는 결과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건은 당시 DNA 감식이 불가능했던 1961년 8월에서 36년 만인 1997년 1월 재심이 결정되고 DNA 감식 기술이 발달한 1999년 영국 경찰이 보관 중이던 증거품인 발레리의 속옷에서 범인의 정액을 채취해 제임스의 유족의 DNA와 대조한 결과 두 DNA가 일치했죠.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30여 년 만에 마침내 한 남자의 무고와 억울함을 전 국민이 절절하게 안타까워하던 게
전부 쓸모없는 일들이었던 게 밝혀졌는데 몇몇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헬렌티의 무조론자들은 보관한 지 오래 지난 증거품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그게 인정되려면 증거품에서 다량의 DNA가 나와야 하는데 실상 나온 DNA는 피해자의 것과 가해자의 것 딱 두 가지였죠. 그리고 유족은 자신들의 DNA를 범인의 것과 대조해서 결과가 잘못 나온 것이라 반발했는데 아예 그런 유족의 의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2001년 법원에서 제임스 헬렌티의 묘지를 파묘하여 시신에서 직접 DNA를 채취할 것을 지시했고 역시 제임스 헬렌티의 DNA가 범인의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죽는 순간에도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끝까지 거짓말을 했던 제임스 헬렌티의 뻔뻔함에 소름 끼쳤죠. 그의 유족은 자신의 누명을 벗겨달라는 한마디에 평생 재산과 사실을 밝혀내겠다는 노력을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유족들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지지자들과 함께 헬렌티는 무죄고 증거가 오염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는 바로 첫 번째 용의자에서 청부살인업자가 된 피터 루이스 알폰과 한순간에 복수의 눈이 멀어 남편을 살해하라 지시했다 알려진 제닛 그렉스턴, 그리고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가해자라 지목이 된 발레리 스토리였죠. 발레리는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피해자가 아닌 교활한 내연녀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임스 헬렌티와 유족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고 여론이 자신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았죠. 제임스 헬렌티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불륜 중 강간까지 당한 피해자가 과연 범인을 지목할 만한 정상적인 심리 상태인가 라는 말로 발레리의 입을 수도 없이 막으려 했고 그녀의 주장에 신빙성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심 이후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죠. 지지자들과 유족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을 강간하고 하반신 마비로 만든 남자의 가족들에 대해선 그의 어머니도 자신의 자식이 살인자란 걸 받아들이긴 힘들었을 것이라며 그의 어머니는 자신이 해야 한다고 여긴 일을 했을 뿐이라는 인정이 넘치는 말을 했죠. 끔찍한 악몽과 기나긴 고통에서 벗어난 발레리는 주변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사건 후 병원에서 퇴원한 후 곧바로 직장에 복직했고 일상으로 돌아와 홀로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재심 이후엔 관련된 인터뷰를 한 수입으로 장애인 보행권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남은 4만 파운드의 돈은 지역 공공기관에 장애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한 뒤 2016년 3월 눈을 감았죠.